네, 작가님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슈로 최근에 경기 침체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의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여기에 어떤 트리거가 됐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적인 그 밀 그리고 석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 공급망이기 때문에 거기가 망가지면서 당연히 이렇게 식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급등을 불러왔고요.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은 결국 금리 인상 또는 미국 달러의 양적 완화 축소 이런 정책들을 미국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 유통량을 줄여가지고 어떤 소비를 좀 축소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물가 상승을 좀 완화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좀 안타까운 점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부채를 갖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돈이 좀 적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그 고용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 문제. 다만 이제 그동안 미국이 견조한 고용 지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비 여력이 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계속 꺼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 자산인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반대로 좀 이 화랑장을 꺾는, 그리고 성장주의 어떤 주가 급등을 막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애플 같은 주식들의 어떤 상승세가 꺾인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번 달에 발표한 5월에 발표한 미국 CPI 지수에 따르면 2년 만에 만 2년 만에 5%대가 무너졌어요. 4.9%까지 빠졌는데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국 이 CPI 물가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 걸맞게 계속 올려왔거든요. 그래서 5.25%보다 지금 CPI가 6%대가 넘었었는데 이제는 기준금리보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이 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올리기는 쉽지 않겠다. 왜냐? CPI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린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는 이미 조금 꺾인 상황이고요.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4.4% 시장에선 예측을 해요. 이 말은 지금 4.9%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도 현재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1년 정도는 유지될 것이다. 왜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식료품에 대한 물가 상승폭이 지금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4.4% 유지가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으로서도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조금 어렵겠다. 한 1년 정도는 이 정도의 금리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CPI를 계속 지켜보다가 지금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2.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은 이 기준금리에서 큰 폭의 하락은 보이기 어렵지 않겠느냐. 연준의 지금 목표치는 2% 정도거든요. 그런데 2%대를 달성하는데 한 3년 정도 필요하니까요. 한 2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이 기준금리를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 위험성 자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올해와 같은 대외 변수, 대외 상황이 한 1년 정도는 유지되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장주로부터 해서 조금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작가님 방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경기 침체는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두 마리를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잡으면 하나는 어느 정도 잃어버릴 거를 각오를 하고 이제 스타트를 해야 한다는 거. 네네. 그래서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로 얼마 전에도 또 은행 파산 이슈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 그렇죠. 네네. 사실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또 이슈인데 이런 은행 파산 쇼크로 투자자분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최근 그래서 은행 그 이슈들, 은행 쇼크들이 왜 생겼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그리고 주요 은행들이 좀 무너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요. 과거에는 뱅크런이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제 종이 예금으로 이렇게 인출을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시장이 발달되면서 금세 과거 2008년 3월에 베어 스턴스 파산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리먼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한 36시간 만에 막 뱅크런으로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막 충격에 빠지고 그런 디지털 금융 시대의 은행 도산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슈는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이게 본격적인 금융위기의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위기는 사실 위기가 아니거든요. 예측하지 않는 위기가 터졌을 때 그 충격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총 5조 달러가 넘는 미국 부동산 대출 중에 중소형 은행의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특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 가까이는 중소형 은행이 도맡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거든요. 사무실 공실률도 좀 올라가고요. 또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도 좀 하락한 상황이고 기업은 또 긴축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미국 사무실의 공실률이 무려 19%까지.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는 공실이라는 상황인 거죠. 이 부동산이 무너져 버리면 대출해준 은행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위태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하반기부터 또는 내년부터 조금씩 내려간다면 그 1년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키워드인 것 같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조금씩 버텨내는 한 1년 정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좀 리스크를 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무너질 거냐,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미국의 어떤 공실률이 더 늘어나서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어떤 거품이 꺼지면 그 다음부터인데 아직까지는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 아직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 지금 이야기해 주신 과정에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저희가 이런 몇 가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디폴트나 또 은행 쇼크 이야기, 경기 침체 이야기, 이런 것들을 궁금해 했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요소들에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도 터질 수 있다. 2008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네. 부동산 이슈까지도 또 이제 추가로 올 수도 있다는 또 이런 힌트를 또 주셨네요. 그렇죠. 네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한번 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 한번 꺼지기도 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관건은 이제 앞으로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릴 거냐. 여기서 더 올린다면 부동산의 침체는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원래 그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단 잡힌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4%대로 내려왔으니까요. 여기서 금리만 좀 멈춰준다면, 인상만 좀 멈춰준다면 그럭저럭 한 1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다면 이 위기는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미국의 14위 규모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 모건 체이스로 매각이 됐잖아요. 만약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 모건 체이스로 매각이 안 됐으면 또 이게 부메랑처럼 좀 위기가 지속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급격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매각에 좀 나선 이유는 지방 은행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형 시중은행도 있지만 아주 중소의 조그만 동네 은행들이 우후죽순처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 은행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이미 기준금리는 5%대로 올려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찰리 멍거라고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이 미국 은행들의 대출 자산은 불경기가 와서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면 취약해질 부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기준금리의 인상 이 부분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5.25%를 더 올린다라고 한 1%만 더 올린다고 그러면 아마 이 부동산 부실이 굉장히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알려진 위험보다도 알려지지 않은 위험 블랙스완이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키가 기준금리 5.25%를 한 6%대까지 올렸을 때 이 부동산발 금융시장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또 이 금리에 대한 우리의 이 지금 일어났던 이슈들의 모든 원인이 물가 상승 금리로 인한 거였잖아요. 사실 이 금리를 가장 우리가 많이 체감하는 게 바로 지금 부동산입니다. 네네. 최근 그 집을 사신 분들의 대출이 없으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변동금리다 보니까 이게 제일 부담이 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이슈도 또 올 수 있다는 것. 네. 작가님 또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질문에 이어서 워런 버핏도 또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더 올 수도 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최근에는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또 다른 이제 위기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찰리 먼거 이야기를 제가 어차피 찰리 먼거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고 워렌 버핏의 의견을 잘 전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워렌 버핏이 은행주들을 많이 정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잠재적인 위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금리 인상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냐. 근데 저는 올해는 더 올리기 어렵고 이 4%대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유지만 된다면 올해는 슬기롭게 넘어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은행 위기도 좀 가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